안녕하세요. 지식운전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숙이 연결된 경제 이야기, 환율과 물가, 그리고 우리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환율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 같은 말들. 하지만 이런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생활비, 장바구니, 그리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시를 들어가며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이라는 건 외국 돈 1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을 말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한국은 많은 상품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식자재, 원유, 전자제품 부품, 자동차 부품까지 이런 제품들의 원가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곧바로 비용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 바나나나 체리 같은 수입 과일, 예전에는 한 송이에 2,900원이던 게 지금은 3,800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통비 때문만이 아니라 환율 때문에 원가 자체가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기름값입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가도 올라갑니다. 이건 곧바로 주유소 기름값으로 연결되고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 교통비, 물류비 등도 줄줄이 오르게 되죠. 세 번째는 외식비입니다. 음식 재료 중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들이 많아요. 고기, 해산물, 밀가루, 각종 소스류 등 원자재가 오르면 식당 운영비도 오르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입니다. 특히 제조업체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이 오르면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되며 수익성도 낮아집니다. 그럼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수출 기업에게는 환율 상승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최근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지만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이 계속되면 금리 인상의 압박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오르고 집을 산 사람이나 자영업자는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비 위축으로도 이어지죠.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기업 매출은 줄고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둔화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활 속 예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연간 학비와 생활비로 3만 달러가 든다면 환율이 1,200원일 때는 3,600만 원, 1,350원일 때는 4,050만 원이 필요하죠. 환율 차이만으로 450만 원이 더 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삶의 계획을 바꿔야 할 정도의 영향력이죠. 또 다른 예로 해외 직구를 즐기는 사람들은 배송비와 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걸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엔 100달러짜리 제품을 12만 원 정도에 샀다면 지금은 환율 때문에 같은 제품이 13만 원, 14만 원을 넘기도 하니까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광고 플랫폼이나 외주 디자이너를 쓰는 경우 달러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같은 작업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환율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투자자 모두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환율은 사람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올까봐 불안해지고 이런 심리는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달러를 사야 할까 고민하거나 금, 주식,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관심이 몰리기도 하죠. 반대로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경제가 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럴 때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 소비를 조절하자. 같은 조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가장 크게 출렁였던 역사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당시 원달러 환율은 불과 3에서 4개월 사이에 900원대에서 2,0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 영향으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수많은 가정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것도 바로 이 시기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유형의 환율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강달러 현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그 결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흐름은 단순히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강달러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은 외화 유입이 줄면서 침체되기도 하죠. 그럼 반대로 원화 강세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가격이 낮아져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있지만 수출 기업은 경쟁력이 낮아지고 경기 둔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즉, 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만 따져보는 수치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체온계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거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는 시장의 반응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외환 시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곧 우리 소비와 지출의 방향을 바꾸는 기준이 되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는 순환합니다. 다만 그 순환의 흐름에서 우리가 정보에 기반해 똑똑하게 움직이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시민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식료품, 외식비, 교통비, 공공요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 흐름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물가는 우리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그저 참고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당장 이번 달 예산에도 반영해야 할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식이 무기입니다. 뉴스를 듣고 흐름을 이해하고 내 소비와 행동에 반영할 수 있다면 당신은 경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파트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시사 파트에서 오늘의 뉴스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사 파트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1월 말 쿠팡의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되고 외부 서버에 전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수집된 정보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구매 내역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구체적인 소비 패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쿠팡 내부 개발 부서의 테스트 코드 실행 중 발생한 것으로 개발용 데이터를 실운영 환경에서 실제 고객 데이터로 대체했고 이 정보가 외부의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쿠팡은 즉시 관련 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개발 인력을 소환해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쿠팡은 공식 입장에서 해당 정보는 마케팅이나 분석 목적이 아닌 기술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성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외부에 전송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서버가 외부 클라우드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에서 보안 관점에서는 심각한 허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 데이터는 사내에서만 안전하게 관리되고 외부 반출 시에는 별도의 암호화, 익명화, 그리고 법적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이 논란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40건 이상이며 그중 약 60%가 내부 실수 또는 관리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쿠팡은 2022년에도 소수 직원의 실수로 일부 고객의 배송 정보가 노출되는 유사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와 외부 클라우드 서버 연동까지 포함된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은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과징금 및 형사 책임 여부를 포함한 법적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쿠팡 측은 정보보호 책임자 변경, 외부 보안 감사를 통한 시스템 점검, 개발 단계의 보안 절차 강화 등의 사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실수나 일회성 사건이라기보다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실데이터로 사용하는 테스트 환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안이 잘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개발 또는 테스트 환경에서는 가명 처리된 데이터 혹은 가짜 데이터를 활용하고
실제 고객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 후 접근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스템 설계부터 보안 절차까지 종합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관련 사고가 반복될 경우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 하락뿐 아니라 이용자 이탈, 규제 강화, 해외 사업의 악영향 등 중장기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쿠팡은 고객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별 통지와 함께 별도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재편과 추가 보안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자산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지금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 법적 쟁점, 보안 체계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대응 현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식운전석 시사 파트였습니다. 지식운전석 오늘의 마지막 코너, 지식 한 스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 하나입니다. 기침이 날 때 무심코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 혹시 이런 행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침을 참고 싶을 때 우리는 본능처럼 고개를 들고 참아보려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행동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기침은 우리 몸의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먼지, 바이러스 혹은 이물질이 기도를 자극할 때 폐에서 강한 공기 압력을 이용해 그것들을 밀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보면 기관지와 기도의 각도가 바뀝니다. 원래는 위쪽으로 배출돼야 할 이물질이 오히려 아래쪽, 즉 폐나 깊은 기관지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음식을 먹다가 사례가 들렸을 때 그 순간 하늘을 보면 기도와 식도 사이의 경계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음식물 찌꺼기가 기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침을 억지로 참지 말고 고개는 살짝 숙인 채로 입을 가리고 바르게 기침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기침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 지하철 안, 회의 중. 하지만 그럴수록 올바른 방식으로 기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억누르면 오히려 폐에 압력이 걸려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기침 관련 임상 연구에서는 참으려다 기도가 막혀 일시적으로 실신한 사례가 12건 보고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하늘을 보고 억지로 참으려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건 기침과 재채기를 억지로 참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재채기는 코 쪽 반응이고 기침은 폐와 목에서 오는 반응인데요. 재채기는 참아도 큰 위험이 되진 않지만 기침은 억지로 누르다가 기침 반사가 약해지거나 가래 배출이 어려워져 오히려 감염이나 폐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질 수도 있죠. 그냥 고개만 들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위험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과 기도를 하나의 튜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잡하게 조절되는 근육과 반사신경의 조합이에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 목 앞쪽의 기관이 눌리거나 접히면서 평소와는 다른 기도 각도가 형성됩니다. 이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기침 반사가 실패하고 흡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런 건강 조언이 있습니다. Don't look up when you cough. 기침이 나올 땐 고개를 들지 말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라는 것. 혹시 어린아이 키우는 분들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해요. 아이들 성인보다 기도가 좁고 짧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기침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해 볼까요? 기침이 나올 때 고개를 젖히고 억지로 참기보다는 입을 가리고 고개는 약간 숙이고 자연스럽게 기침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면 기침을 억지로 막는 것보다 안전하게 배출하고 손소독을 하는 편이 오히려 건강에도 주변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건 그저 작은 생활 습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이 건강을 지키는데 은근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식 한 스푼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식운전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